예금자 보호란? 그럼 혹시 적용 대상 은행에 대해서도 알아? 뭐 은행이면 다 돼 있지. 이 뭔 개소리야?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진짜? 요새 고금리 정기예금 특판 소식에 대해서 사람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잖아. 근데 사람들이 정기예금은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 고금리 상품을 찾아서 저축은행 앞에 줄 선 기사들 뭐 이런 거 많이 봤지? 은행 오픈런 해가면서 예적금을 하러 가는데 정말 저축은행 가서 고금리 상품을 가입하는 게 안전한 것일까?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예금자 보호 제도에 따라서 5천만 원 이하의 예적금에 대해서는 보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그냥 믿고 고금리 상품을 덜컥 하시는 분들도 많고 말이야. 그런데 예금자 보호가 안 되는 은행도 있다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 금리가 오르면서 부동산, 주식 등의 자산 시장이 얼어붙었잖아. 주변의 금리가 올라서 대출 이자가 부담스러운데 부동산 가격까지 떨어져서 고민인 분들도 종종 보이고 주식이 반토막 났다는 얘기도 심심치 않게 들리고 말이야. 이거 왠지 씁쓸하고. 그래서인지 사람들이 고금리 예적금 상품에 많이 관심을 두는 게 당연한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그런데 요즘 금리 상승과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부동산 PF 시장이 불안해서 저축은행들 부도 위험이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잖아. 그럼 부동산 PF 시장이 왜 소규모 저축은행들의 부실 위험을 높이는지, 그리고 과거 2011년도 저축은행 부도 사례도 오늘 알아볼 거야. 나는 부자가 되려면 예적금은 하지 말라는 사람이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저축은행들의 고금리 예금이 100% 안전하지만은 않고 5천만 원 예금자 보호 역시 모든 은행에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될 거야. 우선 예금자 보호 제도가 왜 안전하지 않은지부터 알아보자고. 예금자 보호란 혹시 뭔지 설명해 줄 수 있어? 은행이 망해도 거기에 이제 예금자 보호 대상에 가입된 상품이면은 원금과 이자를 해서 5천만 원까지 나라가 보장해 주는 거? 뭐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알고 있는 범위가 그렇지. 그럼 혹시 적용 대상 은행에 대해서도 알아? 뭐 은행이면 다 돼 있지. 뭐 저축은행도 그렇고. 진짜? 예금자 보호란 금융회사가 영업 정지나 파산 등으로 예금 등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예금자 보험공사가 금융회사를 대신해서 예금 등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해. 즉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에 예금보험공사가 존재하고 이 예금보험공사는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라고 정의되어 있어. 이 기금은 보험의 원리와 같은데 국가기관에서 선량한 예금자들을 위해 금융회사들로부터 일종의 보험료를 받고 그 금액을 쌓아두고 있는 거지. 이렇게 쌓아둔 기금이 부족해질 수도 있잖아. 그럴 땐 예금보험은 예금자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법에 의해 운영되는 공적보험이기 때문에 예금을 대신 지급할 재원이 금융회사가 납부한 예금보험료만으로는 부족할 경우에 예금보험공사가 직접 채권을 발행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재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라고 홈페이지에 명기되어 있어. 여기까지만 보면 내가 어느 은행에 맡기든 은행이 파산하더라도 내 돈은 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보통 들잖아.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금융회사는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은행을 포함하는 게 아니었어. 놀랍지? 생활법령 안에 금융소비자 보호 쪽에 가보면 예금자 보호 제도에서 보호 대상 금융회사의 범위가 잘 나와 있어. 여기서 은행, 투자 매매업자, 투자 중개업자,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상호저축은행으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거 우리가 아는 모든 은행이 포함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잖아. 그래서 특정 예시가 아래 되게 크게 나와 있어. 새마을금고에 맡긴 예금과 농협은행, 수협은행,
농협, 수협의 지역조합, 신용협동조합의 예금도 예금자 보호법에서 보호 대상이 아니라고 명기가 되어 있어. 이들은 자체 기금에 따라 보호된다고 나와 있지. 즉, 자체 기금이 고갈이 될 경우 예금자 보호 기금에서 처리해 줄 수 없다는 얘기야. 그럼 농협은 안 된다는 거네? 그렇지. 자체 기금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야. 잠깐 2011년 부산저축은행 사태를 잠깐 얘기해보면, 부산저축은행은 대한민국의 상호저축은행으로 국내에서 가장 큰 상호저축은행이었어. 그런데 2011년 2월 17일 금융위원회에 의해 영업정지 명령을 받고 2012년 8월 16일 부산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지. 이거는 2010년대 초를 떠들썩하게 했던 금융비리 사건이야. 짧게 요약하면 경기가 호황일 때 건설사들에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해주었고, 여기서 PF지, 금융위기로 부도가 나면서 급격하게 부실화되었어. 자금에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줄 알았는데 분식회계를 장부를 조작했던 것으로 드러났지. 그래서 예금주들이 삽시간에 예금을 찾기 위해 몰려들었고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은행이 완전히 박살이 난 거야. 이때 맡겼던 예금들이 5천만 원 이하는 전부 다 빨리 회수를 할 줄 알았는데 실제적으로는 지급일이 지연되면서 부분 지급되는 경우도 있었어. 이제는 금융 시스템이 굉장히 견고해져서 이런 일이 안 일어날 것 같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도 금융감독원 검사관들이 파견을 나가서 몇 달을 정밀 조사했는데도 이 부산저축은행의 부실을 찾지는 못했었어. 지금이라도 난 정말 다를까라는 의심이 들긴 해. 만약 이 영상의 조회수가 잘 나오고 댓글에 요청이 있으면 다음번에는 부산저축은행 사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다뤄보기로 하자고. 저축은행이 부동산 PF 시장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럼 얘기를 해보자고. 2022년에 어떤 부동산 이슈가 크게 있었는지 혹시 기억나? 올해? 응. 금리 인상하면서 하락한 거랑 레고랜드? 맞았어. 크게 이 22년에는 크게 두 가지 이슈였지. 금리 인상하고 레고랜드. 크게는 이 두 가지 사건 때문에 현재의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내려앉았잖아. 이게 왜 저축은행의 부실 위험을 키우는지 오늘 이야기를 해보자고. 다 듣고 나면 저축은행들이 조금 위험하다는 걸 이해할 수 있으니까 지금부터 집중해서 들어봐야 돼. 알겠지? 아파트를 예로 들어볼게. 시행사가 아파트를 짓는 과정은 땅을 매입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 여기서 시행사란 건축물을 짓겠다고 결정하는 사장님이라고 보면 되지. 즉 건물주. 이렇게 땅을 사서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고 건설사를 선정한 후에 공사 비용을 마련하고 분양을 해서 완공이 되면, 분양을 하면 이익이 생기게 되는 거지. 시행사가 이익을 최대화하려면 첫 번째, 땅을 싸게 사거나 공사비를 적게 쓰거나 공사 비용을 마련할 때 이자 비용을 최소화하고 높은 가격에 판매를 해야겠지. 여기서 가장 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땅을 살 때야. 시행사가 땅 주인들한테 계약금을 주고 땅을 사거나 땅 주인과 땅을 팔겠다는 약정서를 맺고 토지의 90%가량에 대해서 매매계약서나 약정서가 모이면 시행사는 이걸 가지고 대출을 신청하게 돼. 아직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계는 아니고 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단계로 넘어가기 위한 다리가 된다고 해서 브릿지론이라고 해. 들어본 적 있지? 대체로 이금융권에서 브릿지론을 일으키잖아. 맞아? 이 브릿지론은 1년 이하의 만기 대출이고 이자율이 높고 담보를 설정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는 특징이 있어. 왜 이걸 쓰냐? 기업이 정상적인 차입 한도 이상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할 때 쓰는 방식인데, 그리고 이 대출이 빨리 받을 수 있기도 하고, 시행사는 항상 돈이 풍부한 게 아니니까. 이제 토지 매입도 끝났겠다. 어느 정도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지게 된 거지. 그럼 이제 시행사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은행에 신청하게 돼. 메이저 은행들이지. 그러면 은행들은 사업성을 검토해보고 참여를 하게 되지. 여기서 받은 자금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를 내고 있던 브릿지론을 상환하게 돼. 대신에 이제 공사 비용이 들어가게 되니까 조금 더 큰 규모의 대출이 발생하게 되는 거지. PF에 참여하는 금융기관은 준공이 안 될 위험, 미분양 위험, 시행사가 PF 대출금과 분양대금을 가지고 도망갈 위험 정도를 계산을 하고 방안을 마련해 두게 돼. 건설사에게 공사가 진척되는 속도에 맞춰서 건설 대금을 지급하기도 하고, 건설사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서 다른 건설사로 대체해서 공사를 완료할 수 있게끔 구조를 짜고, 공사 기간이 더 밀리지 않게 여러 안전장치를 걸어두기도 해. 그리고 미분양 위험에 대해서도 최대한 위험을 줄이려고 노력을 하지. 문제는 금리가 단기간에 오르기 시작하면서 발생을 해. 우선 시행사에서는 브릿지론과 PF에서 발생하는 이자 비용이 초기에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해서 이익을 갉아먹게 되는 거지. 아까도 말했지만 시행사는 자본이 풍부한 게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통해 적은 자본으로 큰 공사를 수행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막대한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게 되는 거지. 대출 이자가 높아졌다고 해서 분양가를 중간에 갑자기 올릴 수는 없잖아. 그래서 분양대금으로 들어오는 돈, 즉 수입에는 변함이 없어. 그러니 예상 수익이 시간이 지날수록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럼 PF 단계에서 금융회사들이 PF에 참가할 확률이 낮아지겠지? 그렇잖아. 위험이 더 커지니까. 수익이 낮을 것 같으니까. 혹은 손실이 발생할 확률도 높아지고 말이야. 거기에 금리가 높으니 소비자들 역시 이자 비용이 부담돼서 분양 참여도 역시 떨어진단 말이야. 브릿지론을 일으켜서 토지를 구입해둔 시행사는 여기서부터 이중고를 겪게 되는 거야. 부동산 경기가 좀 더 살아날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브릿지론은 짧은 만기와 높은 이자율이 특징이라고 했잖아. 만기를 연장할 때마다 이자 비용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경기가 회복할 때까지 기다려도 수익은커녕 오히려 손실이 커지는 위험이 생겨. 시행사가 돈이 많으면 그래도 좀 버티겠지만, 앞서 얘기했듯이 시행사가 돈이 넉넉한 경우는 흔치가 않아. 그럼 시행사에 돈을 빌려준 증권사, 저축은행, 제2금융권 회사들이 아주 곤란해지겠지. 특히 증권사들은 브릿지론을 3에서 6개월짜리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으로 조달을 해서 시행사에 대출해준 경우가 대부분이야. 이게 뭔 소리냐? 유동화 전문 회사가 매출 채권, 리스 채권, 회사채 등 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기업 어음이야. 기업 어음이란 일반적으로 신용 상태가 양호한 기업이 상거래와 관계없이 단순히 단기 자금 조달을 위해서 자기 신용을 바탕으로 발행하는 만기 1년 이내의 융통 어음을 말해. 그러니까 브릿지론에는 증권사와 여러 기업들이 맞물려 있다는 얘기야. 게다가 브릿지론은 3에서 6개월마다 만기가 돌아오는 것이고, 증권사들에게 자산 유동화 기업 어음을 구입한 개인과 기업들은 연장을 안 해주거나 금리를 크게 높여받기 시작하지. 신금리가 올라가니까. 그렇지. 게다가 위험도도 올라갔고. 그러니까 결국 브릿지론으로 돈을 빌려준 저축은행은 아주 힘들게 되었다는 뜻이야. 이런 저축은행들이 현금을 더 확보해야 하니까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기를 쓰는 거야. 그런데 지난달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에도 예금금리가 하락하기도 했어. 이건 당국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분석이 있어. 정부에서 고금리 상품들이 시장을 교란시킬 수 있고, 예대 마진을 통해 은행이 너무 큰 수익을 올린다면서 고금리 상품에 제재를 가하고 있지. 아무튼 그래서 당분간은 1금융권이 고금리 상품을 내놓기는 조금 어려울 거야. 이제 고금리 예적금이 왜 나타나기 시작했고, 반드시 안전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 어느 자산군이든 100% 안전한 것은 없다.
이걸 알게 된 것만으로도 오늘 영상은 의미가 있었다고 봐. 그렇잖아?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고 새마을금고나 뭐 농협 등의 협동조합 등의 예치한 예적금이 좀 불안하다고 느끼다면 차라리 1금융권으로 옮기는 걸 생각해 봐야겠지. 지금처럼 자산시장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고금리 예적금으로 사람들이 몰리는 시기에 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다음 시장의 승리자가 될 거라고 나는 생각을 해. 예적금만으로는 사실상 부자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앞서 얘기했지만 오늘 영상의 호응이 좋다면 다음에는 2011년도 부산저축은행 사례를 조금 더 알아보려고 해. 아무튼 지금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